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원래 이번 주에 상당히 그 상임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에 대해서 두 분에게 좀 많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때인데 갑자기 북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북한의 대응이라든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냥 말씀드리면 북한이 너무 지나친 대응을 한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와 그 대북 전단의 내용이 북한 쪽에 존엄을 건드렸다. 뭐 불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게 그냥 일감으로 확 들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조금 불안한 요인도 있고 어디까지 갈 거냐. 네. 그런데 또 이 문제가 그냥 뭐 띄어서 요 연락사무소 폭파 요것만 볼 게 아니라 네. 긴 30년의 비핵화의 역사와 함께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즉각적으로는 걱정, 우려. 그러나 조금 이제 차분하게 한번 이제 대북 관계를 되짚어 볼 때가 됐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요. 저는 애초에 대북 전단 문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그냥 미끼였구나, 또는 그냥 핑계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핑계였다. 네, 사실 뭐 이런 뭐 대북 전단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뭐 건물 폭파하고 이런 것들을 우발적으로 기획했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고, 예를 들어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대북 전단에 뭐 다소 그들의 지도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아니 저희는 기분 안 나쁩니까?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냉면 주방장이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맞받아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전단이 날아왔다 하더라도 건물을 폭파해야 되는 거는 전혀 이건 뭐 상응하는 대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였을 뿐이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앞으로 그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야당과의 기존의 관리를 깨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강수까지 두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맡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북 문제도 그러면 스스로 풀어야 되는 위치에 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방위와 그 외통위 위원장을 본인들이 일방으로 선출해가지고 지금 그 두 분은 있거든요, 자리에. 그런데 그 외통위 위원장 선출 대신 이제 송영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설화가 있었죠, 한번. 예, 건물을 뭐 포로 안 날려서 다행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명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그것보단 좀 더 매끄러운 대응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 정착했다 그랬으면은 이번에 한번 그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방으로 위원장도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김여정이 전단 얘기하니까 내동은 해법이라는 것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7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그러면 생산성 있게 한번 그 일을 밀어붙여 보시기를 저는 한번 권장합니다. 예, 관련 인서트가 저희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들 모아놨습니다. 듣고 두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난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 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은 다 허구였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선중앙TV의 보도 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어서 사의를 밝힌 김현철 통일부 장관 또 이해찬 대표 김종인 대표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의 전략 같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해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겠다. 네. 근데 저는 이건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대변인도 그랬더라고요. 그 선제적 대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면 정부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제 선제적 대응을 빨리 해라 하는데 그거는 잘 감을 못 잡겠다 이 말씀 드리고 저는 여기 이제 3원칙은 꼭 있어야 된다. 네. 평화, 전쟁은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 원칙, 세 번째는 미국 중국과의 공조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처음에는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가 허구임을 입증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미래통합당이나 일부 보수 세력이 이렇게 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흔들기로 악용하면 네. 그 또한 국민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 같아서 우선은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오늘 이제 이도훈 님이 그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애를 쓰고 있겠죠. 뭔가 돌파를 해보려고. 그 선제적 대응이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해 주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방안이라면 그 대통령이나 정부가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제적 대응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 최민희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김병기 의원님이 오늘 하신 말씀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김병기 의원님 국정 출신 아니십니까? 네, 민주당 의원이죠. 정보가 아주 뛰어난 분이고 이런 시그널이 작년 10월쯤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정보의 밝은 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10월 이후에 물론 뭐 그 조국 사태 직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총선 앞둔 국면이기 때문에 대북 문제가 전면에 부상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때 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야당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오거돈 시장 건부터 지금 이 뭐 윤미향 씨 건도 그렇고 굉장히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건 선거 끝나고 갑자기 민주당이 타락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정책이 실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 적시적소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방치우라 그러면은 하나씩 치울 수도 있지만은 급한 손님 오면 그냥 입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예, 뭐 예. 그런 그런 상황으로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종인 대표께서 결국에는 허구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또는 적시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안 했던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적시적소에 항암 치료를 하겠다고 밝히고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런 것들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해열제만 놓고 진통제만 놓았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논리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왜 안 그랬느냐. 뭐 그건 해봤자 뭐 저 별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통합당이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어제도 대변인이 얘기를 하던데 그 어떤 선제적 대응이 좋겠느냐. 네. 그런 안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뚜렷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과거 얘기시고 평가잖아요. 근데 평가가 아닌 선제적 대응하라, 행동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행동인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미국과 일정 부분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국회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셔서 판문점 선언, 9.19 합의를 이뤄내셨지만 국회가 뒷받침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는 대북 전단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왜 안 하느냐 이게 계속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굉장히 섭섭함. 그러니까 너무 미국 눈치만 보고 남북 간에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있냐. 이런 섭섭함 이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대북 전단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민주당이 외통위도 열리고 있으니 단독으로라도 대북 전단 공개 살포 금지법. 비공개는 뭐 그 몰래 하는 거라 그건 뭐 별개라고 봅니다. 대북 전단 공개 살포 금지법 네. 정도는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예. 통합당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속 선제적 대응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요. 예. 지금 정보에 지금 우리가 이제 폭파로서 보이는 지점만 있는 것이지 북한이 대응 예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를 들어 군부대를 전진 배치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칙을 재천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MB 때도 보면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을 때 네. 그때 물론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K9 자주포 같은 것들 서북도서에 전진 배치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3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원칙의 재천명이라든지 그 당시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F-15K 전투기를 전폭기를 띄워가지고 원점 타격하겠다 이런 의지 밝혀서 오히려 미국이 말리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오바마 정부에서 회고를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정도의 강한 원칙의 재천명이 우선 첫 번째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노력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도발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일본 등의 주변 국가에게 더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음을 북한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되고 그 노력에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미 대표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북 특사는 제 생각에 뭐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이건 약간 성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북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무기인 정치인 하지만 대미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당의 뭐 대미 외교관으로서는 사실상 박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김영삼 정부 때 이미 중책을 하셨고 그때도 여러 협상하신 적이 있고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 원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고견을 청취한 것도 예. 전통일부 장관들 다 사실은 예.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한쪽 의견만 청취한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넓게 청취하시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선제적 대응의 포괄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북한이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이번에 사실 그 청사 폭파에 대해 가지고는 김현철 장관이 나중에 우리 3일 전에 이제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더 이제 황당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 뭐 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오히려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감 없이 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현철 장관이 3일 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3일 전쯤에 조짐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조짐이 있었던 거는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군 당국이. 근데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걸 용감하게 탑 기사로 올렸어요. 일면 탑으로. 근데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통보하고 할 리가 없어요. 북한이. 왜냐하면 그 폭파시켰잖아요. 네. 해체 방식도 폭파. 그래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노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 청와대에 미리 사전에 통보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그거 공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적어도 야당 대표나 일부 아주 극소수. 그렇게 되면 이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용감한 보도를 어떻게 내게 됐는지 한국일보가 오히려 해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짐이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통보를 하는데 조짐을 어떻게 알았어요? 또. 아니 그거 이미 오늘 해명했잖아요. 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폭파였다 뭔다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속에 해체, 네. 남북 연락사무소 해체라는 것이 이미 있었죠. 예고가 돼 있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윤건영 현 의원 전 국정상황실장 월요일인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해체할 거라고 하는데 실행이 옮길 걸로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마도 그쪽에서는 약속한 건 이행할 것 같다라고 유일하게 맞췄어요. 네. 왜냐하면 태용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도
절대로 해체 못할 거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해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관련해서 지나고 나면 여러 얘기를 합니다. 네. 정보에 대해서. 근데 또 그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어요. 예측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사 이제 예. 보낸다는 것에 대한 것을 북한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지금 외교안보 라인 교체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약간 의아했던 것이 처음에 일어났던 김여정 부부장의 어쨌든 협박성 발언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NSC가 소집이 됐죠. 네. NSC가 소집된 형식을 보니까 화상회의더라고요. 보니까 뭐 화상회의라는 것이 뭐 코로나 때문이라면 이제 할 말 없겠습니다만은 7명 모이는데 코로나 걱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다 제가 보니까 반경 5km 안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주 심각한 위협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윤건영 의원이 예측할 정도로 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모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SC가 화상으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저는 김현철 장관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현철 장관은 이 논의에 과연 깊숙이 들어가 있었겠느냐. 화상회의 정도만 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본인의 어쨌든 방관자적 모습을 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저는 이 사태 대응의 핵심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용 안보실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두 분이 특사로 간다고 제의했는데 거절했다고 북한 측에서 이제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저는 이 두 분의 우리 외교안보의 축이 사실 북한에게 거부당했다. 앞으로 그럼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두 분이 오는 걸 다음 시점에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통로로서 이분들의 역할은 예. 이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번에 이 엄중한 상황에 특사로 그 두 분을 제안한 거는 실제 이 두 분들이 지금까지 소통을 많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선 말고 모르는 선에서도. 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라인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할 거면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김현철 장관이 오히려 약간 라인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현철 장관이 먼저 이제 사퇴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 그 두 분이 서훈 정용 이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쪽에서 네네.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제 시그널을 보낸 상황 속에서 유임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대화가 앞으로 좀 더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께서는요. 우선 판단이 다른 지점. 이번 특사 파견을 거부하고 공개한 것은 북한식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훈, 정의용 이 두 분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네. 남한에서 보내겠다는 특사 자체에 대한 거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두 분에 대한 비토를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화상회의 건은 화상회의에는 멤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NSC 회의가 화상으로 하건 오프에서 하건 그렇기 때문에 그 멤버의 통일부 장관은 들어있고 통일부 장관은 자기의 소신을 언제든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라인 밖에 있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1년 2개월 동안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나를 생각해 볼 때 기억나는 게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러다 갑자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 사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권자의 깊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교체하는 이유와 정세현 전 장관이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라는 이유가 달라요. 겉으로는 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라고 하는데 정세현 전 장관은 참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대통령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교체하라는 거고. 예. 미래통합당은 이게 이제 대북 정책 자체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대결 정책으로 가라는 건지 평화를 포기하라는 건지 사실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꾸라는 말은 같은데 동기는 다르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일정 정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가쟁명시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김두관 의원님은 연락사무소 이제 해체됐으니까 서울이랑 평양에 한 개씩 더 짓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폭포로 쏜 게 아니라 폭파해서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인식 자체가 뭐 여당에서 두서없이 나오는 것도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저는 아까 제가 비슷한 맥락을 말씀드린 게 김현철 장관이 1년 2개월 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것, 존재감이 없어 보였던 것 자체가 사실 의사결정권 라인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임명될 때만 해도요. 야당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과거에 뭐 군복 입고 쇼한다 이런 발언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절대적인 신임으로 강행해서 임명한 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은 실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의 행보가 눈에 띄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패전투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권한은 크게 행사한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통일부가 지금까지 어떤 식의 대북 정책을 펼쳐왔는지도 모호해진 지점이 왔다.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허구라고 표현한 지점인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북한에 뭔가를 제안을 했겠죠, 과거에. 그래서 북한에 뭔가 약속을 했겠죠. 근데 북한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냉면만 먹고 가더니만 약속 안 지킨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표면적으로 약속 안 지킨 거 우리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아니 예를 들면 제재 국면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재 국면에 지키지 못하는 거는 우리 약속 안 지켰다기보다는 국제사회 공제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인데 네. 저는 그거 왜 우리가 뭐 무력 도발했습니까? 뭐 무슨 했습니까? 얘기냐? 아니 그렇게 이 남북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무력 도발은 최후의 수단이죠. 전쟁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남북 간의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가 상호 비방 금지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북한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전단 문제가 북한도 있죠. 근데 전단을 뿌리지 말자. 그럼 북한은 일제히 없애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독재 국가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북한하고 전단 뿌리지 말자. 상호 비방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도 민간에서 전단을 뿌려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속 안 지킨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했냐. 국회가 대북전단 공개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네.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잠시만요. 상황이 대북전단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너 왜 때려 이랬더니만은 네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잖아. 이 정도 상황을 계속 북한한테 용납시키는 겁니다. 자, 이준석 의원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리해서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를 못 졌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30년을 끌어온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큰 의제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 때 큰 틀의 의제를 얘기하면 그냥 관념적인 논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회가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일부를 깼는데 지금 그것은 너무 그것 또한 안 맞고 이미 지나간 얘기고 우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안부터 국회가 마련하는 것부터 네,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신뢰를 서로 쌓아가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어요? 예, 20초 남았는데. 예.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요. 사람이 강아지를 같이 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화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강아지가 물었을 때 아무나 물었을 때 떡을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었을 때는 따끔하게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당은 뭐 국회가 빨리 열려서 좀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하지만 통합당은 지금 국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인서트가 있습니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선의 민의에 법사위원장 여당 중단의 민의 없습니다. 총선의 민의는 42%가 우리 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42% 지지 국민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그냥 깔아뭉개버린 거죠. 자기들은 뭐 자기들만 끌고 갈 모양인데 대한민국 국회 이게 뭐 여당 국회입니까? 통합당에서 마치 우리가 뭐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한다. 공수처법을 이제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당 입맛에 맞게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음해성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각 당의 입장들 들어봤습니다. 먼저 KBS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오신 김기현 통합당 의원, 이어서는 MBC 김종배 시선 집중의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아마도 민주당은 그 나머지 상임위 구성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게 미래통합당이 지금 안보특위를 꾸렸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외통위가 국회에서 열려요. 네. 공식적으로. 그 안보특위 열리면 또 안보특위에 관계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정부 관계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니까 외통위만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송영길 외통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통당이 하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이 아주 좋은 발언이냐?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취지가 만약에 대포를 쐈고 그게 민간 영역으로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어서 그나마 좀 낫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외통위원장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냐. 그 판단은 또 아마 저는 대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저는 외통위만 열자.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제1야당에 대해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통합당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외통위랑 국방위가 지금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거에 외통위에서 계속 활동하셨던 의원님들도 아닙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상임위 활동인 게 2년 정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부 부처와도 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강제로 배정해놓은 우리 당의 외통위원들을 보면은 뭐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태용 의원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있겠지만은 이분이 또 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해본 경험이 또 이제 없는 초선이다 보니까 뭐 아주 생산성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어쨌든 강제로 본인의 의사관계에 보임된 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2년 동안 활동해야 될 상임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배정한 것도 아닌데 이게 참 미묘한 지점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문제가 다소 아쉬운 게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외통위와 국방위 같은 상임위에 대해 가지고 뭐 법사위 하나만 그랬으면 그건 차라리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6개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하필이면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가지고 이 2개 상임위가 다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이럴 때는 만약에 국가의 대전략과 국가가 경영이 올바르게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본다면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조정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야당과 관계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목표하던 소기의 성과 법사위에 대한 부분은 이루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렇다면 나머지 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걸 유감 표명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상당히 복귀하는데 명분이 크게 설 겁니다. 복귀 명분을 좀 줄 수 있으면 되겠다.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실 복귀 명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이겠지만은 비상한 상황 속에서 미래통합당도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 명분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정부터가 우선 위원들 배정부터가 제 생각에는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라도 어떤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제안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제안은 우리가 여기서 토론 중에 의미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의 몫이지요. 저는 근데 저게 공개적으로 오갈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실무적 협의를 하고 그 정도 이제 양해가 서로 구해지면 그게 공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건 일이 풀렸다는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호영 대표 아직 출근 안 하시잖아요. 저는 참 이 부분은 누구든 출근 좀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근로자가 그 직장 이렇게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비우면 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국회에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점은 이게 애들이 물어봐도 답을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치과한다 그러면 치과해도 되냐.
예, 이건 근로자로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출근은 하셔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 야당이 된 다음에 여당의 이제 일방통행 때문에 그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네. 대한민국 역사를 짚어보면 장외투쟁의 원조이자 본산이자 최고수들은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 가지고 형식을 삼는 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고. 주호영 대표가 만약에 지금 네. 장외투쟁은 아니죠. 칩거라는 것이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랬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당의 대표 자격으로 원내대표를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방통행 사실 답정너 아닙니까 보면은 답정너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 한들 저쪽에 유감 표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세 전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협상이라는 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따지면 지금 뭐 북한이랑 협상을 하려고 해도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막무가내 자세인데 무조건 우리 외교관들을 협상하라고 떠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책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대화의 정신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이 정도가 외교의 관례인데 네. 지금 이 양당 간의 교섭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아주 형식적인 유감 표명 정도도 오가기 어려운 정도의 극한 대치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에 좀 들어가 있는 게 낫다 판단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칩거조차도 시위의 표현이나 어떤 아니.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앉아서 아니, 얘기는 할 수 아니요. 있겠죠. 근데 얘기한 다음에 다시 결렬이에요. 이거는. 아니 중요한 게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죠.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익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업들은 그 파업한 기간에 대한 손배 청구해갖고 노동자들 자살하게 만드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만은 무노동 무임금 왜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파업 원조 맞아요. 인정. 그때 미래통합당 쪽에서 세비 반납해라. 무노동 무임금 해라. 예. 출근해라.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뭘 하든 출근하십시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업하면은 월급 반납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어쨌든 출근하시라고 출근. 나오시란 얘기겠죠. 출근하세요. 자, 각설하고 출근하세요로 마치겠습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과 또 이준석 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